7살 아이를 죽인 게 사실이에요? 아이 죽인 사람이 우리한테 정의를 말해요? 전설의 특임대 교도소로 내려온 그날부터 모든 게 뒤집혔죠. 침묵하던 수용자들이 울기 시작했고 끝내 가장 악독한 범죄자 마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은 더는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게 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처럼 무료입니다. 이야기가 기대된다면 미리 눌러주세요. 지금 본편 시작합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시여자 교도소는 이른 새벽부터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때 대규모 탈옥 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악명 높은 교도소였죠. 높은 담장과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산등성이는 아름다웠지만 그 안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복도 곳곳에서 수용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새로운 교도관이 부임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들의 반응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살벌한 긴장감이 흘렀거든요. 또 어떤 바보가 올까? 재벌가 3호 출신인 배진아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45살의 그녀는 수용복을 입고 있어도 여전히 위압적인 아우라를 풍겼죠. 어깨까지 오는 단정한 단발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오히려 더 날카로운 인상을 주었습니다. 횡령과 협박 혐의로 들어온 지 3년째 이곳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진아 언니 말이 맞아요. 어차피 한 달도 못 버틸 거예요. 배진아 곁에 바짝 붙어 앉은 수용자가 아첨하듯 말했습니다. 배진아는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었는데 기분이 좋을 때는 다른 수용자들을 챙겨주지만 한번 화가 나면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변했죠. 미스코리아 출신인 조라나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으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번엔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32살의 그녀는 키가 170cm가 넘는 긴 다리에 여전히 아름다운 용모를 자랑했습니다. 검은 생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모습이 마치 화보 속 모델 같았죠. 하지만 그 아름다운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약 밀반입과 유혹 혐의로 수감된 그녀는 겉보기와 다르게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안고 있었거든요. 배진아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다르다고? 라나야, 너도 참 순진하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배진아의 감정 변화를 지켜본 다른 수용자들이 움츠러들었죠.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문현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51살의 그녀는 회색빛 머리를 뒤로 묶은 채 항상 그림자 같은 존재였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가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살인 교사 혐의로 들어온 그녀는 수용자 중 가장 조용했지만 때로는 다른 수용자들을 은근히 도와주는 이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조용히 해. 갑자기 정가희가 소리쳤습니다. 36살의 그녀는 파마머리에 날카로운 눈매가 특징이었죠. 입술이 얇고 턱이 뾰족해서 전체적으로 매서운 인상을 주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들어왔지만 사실은 자신도 어린 시절 끔찍한 학대를 당했던 피해자였습니다. 왜들 그렇게 떠들어대? 새 교도관이 오든 말든 상관없잖아. 정가희의 날선 언행에 복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불신으로 똘똘 뭉쳐 있었고 불우한 가정사를 입에 달고 살면서도 정작 자신의 진짜 아픔은 숨기고 있었죠. 오전 9시 교도소 정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면서 한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한소연이었죠. 키는 165cm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았지만 걸어오는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39살의 그녀는
짧게 자른 머리에 선글라스도 화장기도 없는 민얼굴이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강렬한 인상을 주었죠. 무표정한 얼굴에 눈빛만이 유독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독수리의 눈처럼 예리하면서도 깊은 무언가를 품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걸음걸이였습니다. 정확하고 흔들림 없는 발걸음에서 군인 특유의 훈련된 모습이 역력했죠. 복도를 지나가는 소연을 본 수용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 눈빛? 무서워 보인다. 완전 군인 같아. 교도소 방송을 담당하는 윤세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29살의 그녀는 동그란 얼굴에 똘똘한 눈이 특징이었죠. 키는 작았지만 목소리는 또렷하고 맑았습니다. 사기 혐의로 들어왔지만 사실은 남편의 사업을 도우려다 휘말린 경우였죠. 하지만 윤세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교도소 내 모든 사건의 소문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면서도 누구보다 사람들의 진심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거든요. 소연은 첫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각 방을 차례로 둘러보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수용자들은 그녀에게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배진아가 일부러 소리내어 하품을 했습니다. 여기 군인놀이 하러 온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톤이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교도관들을 굴복시켜온 배진아였거든요. 감정 기복이 심한 그녀는 새로운 교도관이 올 때마다 일부러 도발해서 주도권을 잡곤 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묵묵히 순찰을 계속했습니다. 아, 무시하냐고. 배진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그녀의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재벌가 사모였던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소연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배진아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 배진아도 순간 말을 잃었죠. 소연의 눈에는 분노도 경멸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침묵과 함께 뭔가 측정할 수 없는 힘이 있었거든요. 조라나가 그 광경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미스 코리아 출신답게 사람을 읽는 능력이 뛰어났던 그녀는 소연에게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죠. 저 여자 보통이 아니야. 조라나의 마음속에 경계심이 일어났습니다. 마약 밀반입과 유혹 혐의로 들어온 그녀였지만 사실 더 복잡한 배경이 있었거든요. 외부의 어떤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고 늘 무언가를 경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수용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로 가서 청소도구를 가져온 것이었죠. 뭐 하는 거야? 정가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불신으로 똘똘 뭉친 그녀에게는 이런 행동이 의심스러웠거든요. 소연은 대답 대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변기를 청소하고 거울을 깨끗하게 닦았죠. 그 모습을 본 수용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교도관이 왜 우리 화장실을 청소해? 이상하다 진짜. 뭔가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배진아가 팔짱을 끼고 냉소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그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죠. 소연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온 사람처럼 능숙했죠. 구석구석까지 놓치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모습에서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엿보였습니다. 문현실이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림자 같은 존재였던 그녀의 눈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소연은 청소를 마치고 나서야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권위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처럼 고요하면서도 강렬했죠. 진심이든 침묵이든
저는 그걸로 가겠습니다. 그 순간 수용자들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교도관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들어온 것이었죠. 배진아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그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거든요. 조라나는 더욱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 차가운 표정이 떠올랐죠. 하지만 정가인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불신으로 똘똘 뭉친 그녀였지만 소연의 말에 뭔가 흔들리는 감정을 느꼈거든요. 그날 밤 교도소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수용자들은 각자의 방에서 오늘 본 새로운 교도관을 생각했죠. 배진아는 이불을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 뭔가 계획이 있는 거야. 분명히. 감정 기복이 심한 그녀는 불안감과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조라나는 작은 거울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에게는 외부와 연결된 비밀이 있었거든요. 내일 면회 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문현실은 작은 창문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림자 같은 존재였던 그녀에게 처음으로 다른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죠. 소연은 사무실에서 수용자들의 개인 파일을 하나씩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각자의 사연과 죄명, 그리고 교도소 내에서의 인간관계였죠. 흥미롭군. 소연이 배진아의 파일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재벌가 사모였던 그녀가 어떻게 이곳의 지배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수용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궁금했거든요. 조라나의 파일을 볼 때는 더욱 신중했습니다. 마약 밀반입 사건의 배후에 더 큰 조직이 있다는 정보가 있었거든요. 내일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소연이 파일을 덮으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곳에는 단순한 교정이 아닌 더 복잡하고 위험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창밖에 강원도 산등성이가 달빛에 비춰져 신비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앞으로 벌어질 치열한 싸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새벽 5시 교도소는 고요했지만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이미 깨어나 있었죠. 전직 707특임대 출신답게 새벽 기상은 몸에 밴 습관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어제 수용자들을 관찰하면서 느낀 미묘한 균열들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복도를 걸으며 소연은 각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들을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교도소는 겉보기에 평온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권력 구조와 갈등이 숨어 있었죠. 오전 7시 기상시간이 되자 교도소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흘렀죠. 언니들, 큰일 났어요. 윤세미가 복도로 뛰어나와 소리쳤습니다. 29살의 그녀는 동그란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똘똘한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화장실에서 피가. 수용자들이 하나둘 화장실로 몰려들었습니다. 어제 소연이 깨끗하게 청소했던 바로 그 화장실이었죠. 그곳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장실 거울이 산산조각 나 있었고 바닥에는 유리 파편과 함께 핏자국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문현실이 쓰러져 있었죠. 51살의 그녀는 회색빛 머리가 흐트러진 채 얼굴과 팔에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뺨에는 선명한 손바닥 자국이 있었고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정가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에는 아직 분노가 남아 있었고 날카로운 눈매에는 광기에 가까운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가만히 있어? 정가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죠. 말을 하라고. 왜 아무 말도 안 해? 사람 무시하냐고. 문현실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그림자 같은 존재였던 그녀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하지만 그 침묵에는 뭔가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답답해 미치겠어. 왜 말을 안 해? 정가희가 다시 손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소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정가희의 손목을 잡았죠. 그만하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압도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전직 707특임대 출신답게 정가희를 완전히 제압한 상태였죠. 놓아, 놓으라고. 정가희가 발버둥 쳤지만 소연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배진아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역시 군인 출신이네. 솜씨 좀 보는군. 45살의 재벌가 사모 출신인 그녀는 감정 기복이 심했는데 지금은 묘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교도관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조라나도 멀찍이서 그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마약 밀반입과 유혹 혐의로 들어온 그녀는 겉보기와 다르게 이런 폭력적인 상황에 익숙했습니다. 소연은 정가희를 조용히 제압한 후 문현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녀의 상처를 살펴봤죠. 많이 아프세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전직 707특임대 출신답게 응급처치에 능숙한 그녀는 재빨리 상처의 상태를 파악했죠. 문현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왜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소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말을 하면 더 아플 것 같아서요. 문현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뭔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정가희가 그 말을 듣고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말을 해야 소통이 되는 거 아니야. 불신으로 똘똘 뭉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무시당하며 자란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침묵을 견디지 못했죠. 저는 어릴 때부터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정가희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아무도. 그래서 더 크게, 더 세게 말해야 했다고요. 그 순간 교도소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가희의 진짜 아픔이 드러난 순간이었거든요. 소연이 정가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당연하죠. 말을 안 하면 무시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침묵도 하나의 표현입니다. 문현실 씨의 침묵에는 깊은 이유가 있어요. 배진아가 끼어들었습니다. 뭔 소리야? 말을 안 하는 게 표현이라고? 감정 기복이 심한 그녀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했죠. 소연이 문현실을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연실 씨, 가만히 있는 것도 당신의 싸움입니다. 문현실이 고개를 들어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작은 희망이 떠올랐죠. 내가 도울게요. 소연의 말에 문현실의 눈에서 다른 종류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정가희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말을 안 해요? 그때 윤세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가희 언니, 혹시 연실 언니가 말을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교도소 방송을 담당하는 그녀는 모든 사건의 소문을 퍼뜨리는 역할을 했지만 때로는 진심으로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조라나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교도관, 뭔가 다르네. 하지만 얼마나 갈까?
소연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지만 동시에 의심의 눈초리도 거두지 않았죠. 소연은 문현 씨를 의무실로 데려가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충분히 쉬세요. 마음이 준비되면 그때 얘기해도 됩니다. 문현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림자 같은 존재였던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평온함이 찾아온 것 같았죠. 하지만 정가인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는 뭘 한 거죠? 날선 언행과 불신으로 똘똘 뭉쳤던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배진아가 정가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가희야, 너도 힘들었구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교도소는 묘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이 모든 수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쳤거든요. 문현실은 의무실에서 작은 노트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말하고 싶다. 하지만 말할 수 있을까? 그녀가 쓴 첫 문장이었습니다. 조용하고 그림자 같았던 문현실이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죠. 정가인은 자신의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자신이 보인 폭력성이 어린 시절 당했던 학대와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소연은 사무실에서 오늘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수용자 간 다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곳에는 더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소연이 창밖의 강원도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화장실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교도소 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갈라져 있었죠. 문현실은 의무실에서 회복 중이었고 정가희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조라나에게서 일어나고 있었죠. 저 교도관,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조라나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170cm가 넘는 긴 다리에 아름다운 용모의 미스코리아 출신인 그녀는 사람을 관찰하는 눈이 남달랐죠. 마약 밀반입과 유혹 혐의로 들어온 만큼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사실 조라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마약 밀반입범이 아니었거든요. 외부의 거대한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고 이곳에서도 그들의 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제 면회 시간에 온 변호사는 사실 조직의 연락책이었죠. 한소연이라는 교도관을 조심해. 707특임대 출신이라는 정보가 들어왔어. 707특임대요? 조라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테러 특수부대야. 그런 사람이 왜 여기 왔겠어? 분명 우리 조직을 수사하려는 목적일 거야. 그 말을 들은 조라나는 경계심을 더욱 높였습니다. 겉보기와 다르게 마음속에 깊은 수치심을 안고 있던 그녀였지만 생존 본능만큼은 예리했거든요. 오늘 오후 조라나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운동 시간에 일어난 일 때문이었죠. 수용자들이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이 높은 담장 너머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3미터가 넘는 높이의 담장이었죠. 아, 공이. 윤세미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29살의 그녀는 동그란 얼굴에 똘똘한 눈이 특징이었는데 농구를 좋아했거든요. 그때 소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잠시 담장을 살펴보더니 놀라운 일을 해냈죠. 아무렇지도 않게 담장을 기어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거미처럼 벽을 타는 모습이 완전히 일반인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저건 뭐야? 배진아가 입을 벌린 채 바라봤습니다. 45살의 재벌가 3호 출신인 그녀는 감정 기복이 심했는데 지금은 순수한 놀라움에 빠져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소연이 담장에서 뛰어내릴 때였습니다. 3미터가 넘는 높이에서 뛰어내렸는데도 착지 자세가 완벽했거든요. 무릎을 구부려 충격을 흡수하고 중심을 잡는 모습이 영락없는 특수부대원의 그것이었습니다. 조라나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역시 저 여자는 보통이 아니야. 그녀는 즉시 윤세미에게 다가갔습니다. 교도소 방송을 담당하는 윤세미가 모든 사건의 소문을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세미야, 방금 본 거 어떻게 생각해? 조라나의 아름다운 얼굴에 진지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윤세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보다 진심에 약한 성격의 그녀는 조라나의 진지한 표정에 긴장했죠. 저 교도관 분명 특수부대 출신이야. 그것도 보통이 아닌. 특수부대요? 내 말 믿어. 저런 움직임은 일반인이 할 수 없어. 조라나는 마약 밀반입 사건에 연루되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군인 출신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연의 움직임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죠. 그날 저녁 조라나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교도소 내에서 나름 인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는 타이틀과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일부 직원들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오빠, 새로 온 교도관에 대해 뭔가 아는 거 있어요? 조라나가 한 남성 직원에게 애교를 부리며 물었습니다. 아, 한소연 교도관 말이야? 그분 경력이 좀 특이하던데. 어떻게요? 국방부 소속이었대. 그런데 정확한 부서는 기밀이라고 하더라고. 조라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국방부 소속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히 군인이라는 뜻이었거든요. 며칠 후 조라나는 결정적인 정보를 얻었습니다. 또 다른 면회에서 조직의 연락책이 가져온 정보였죠. 707특임대 출신이 맞아. 그것도 여군계 전설이었다는 소문이 있어. 여군계 전설이요? 대테러 작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하더라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교도관이 됐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조라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소연이 단순한 교도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 우리를 수사하려고 온 거야. 조심해야 해. 다음 날 조라나는 즉시 윤세미를 찾았습니다. 세미야, 큰 뉴스가 있어. 네, 무슨 일이에요? 윤세미의 똘똘한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소연 교도관 말이야. 707특임대 출신이래. 707특임대요? 그게 뭐예요? 대테러 특수부대야. 한국 최고의 엘리트 부대라고. 윤세미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하지만 조라나는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대단하긴 하지만 왜 갑자기 여기 왔을까? 뭔가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그 말에 윤세미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누구보다 진심에 약한 성격의 그녀는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윤세미의 방송이 교도소를 뒤흔들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윤세미의 목소리가 교도소 방송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주저함이 있었죠. 새로 오신 소연 교도관님이 707특임대 출신이시래요. 이 방송을 들은 수용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문현실은 의무실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소연의 특별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정가인은 자신의 방에서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연에 대해서는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배진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707특임대? 그녀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험 대상이라는 거야?
특수부대 출신이 와서 우리를 관찰하고 있었다고? 재벌가 사모였던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연구 대상으로? 배진아의 분노는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전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조라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저 교도관도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겠군. 하지만 예상과 다른 반응도 있었습니다. 문현실이 갑자기 의무실에서 나와 다른 수용자들 앞에 섰던 것이죠.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조용하고 그림자 같았던 그녀가 처음으로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도관님이 특수부대 출신이면 어때요? 우리에게 잘해주신 건 변하지 않잖아요. 배진아가 문현실을 노려봤습니다. 연실아, 넌 속은 거야. 저 여자가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아니에요. 문현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진심인지 거짓인지. 그때 소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수용자들을 바라봤죠. 모두 모인 것 같네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제 정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죠. 교도소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네, 저는 707특임대 출신입니다. 소연이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온 목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조라나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왜 왔어요? 속죄하려고요. 소연의 대답에 모든 수용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습니다. 죄를 지었고 그 죄값을 치르고 있어요. 그 순간 교도소 안의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조라나만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죠. 저런 말로 우리를 속이려는 거군. 하지만 나는 속지 않아. 그날 밤 조라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말이죠. 소연이 자신의 정체를 인정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교도소 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갈라져 있었죠. 문현실과 윤세미는 소연을 믿었지만 배진아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고 조라나는 은밀하게 소연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현실에게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작은 일기장에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조용하고 그림자 같았던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그녀의 가장 깊은 비밀들이 적혀 있었죠. 중학생 딸을 학대하던 남편, 그리고 그 남편을 독살한 친어머니의 이야기, 문현실이 살인 교사 혐의를 받게 된 진짜 이유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교도관님이 따뜻하게 대해주셨다. 처음으로 내 침묵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 문현실이 51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문현실이 잠든 사이 그림자 같은 인물이 그녀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가져갔죠.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윤세미의 목소리가 교도소 방송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제 방송실 문 앞에 이상한 것이 놓여 있었어요. 윤세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구보다 진심에 약한 성격의 그녀는 이런 상황이 괴로웠거든요. 문현실 씨의 일기장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충격적인 내용이. 교도소 안의 모든 수용자들이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현실 씨는 중학생 딸을 학대하던 남편을 살해하도록 친어머니를 교사했다고 적혀 있어요. 윤세미가 울먹이며 계속 읽었습니다. 하지만 일기에 따르면 남편이 딸을 성폭행하려 했고 문현실 씨는 그것을 막으려 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해요. 교도소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친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어머니가 남편을 독살했고 문현실 씨는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이 방송을 들은 수용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정가희가 자신의 방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연실 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 거네. 날선 언행과 불신으로 똘똘 뭉쳤던 36살의 그녀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진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결국 살인에 관여한 건 마찬가지잖아. 변명 같은 소리 하지 마. 법은 법이야. 문현실은 자신의 방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것이었죠. 누가 내 일기를. 조용하고 그림자 같았던 그녀가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조라나가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계획대로 되고 있군. 조라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사실 이 모든 일의 배우였습니다. 문현실의 일기를 훔친 것도 윤세미에게 전달한 것도 모두 내가 한 일이야. 마약 밀반입과 유혹 혐의로 들어온 그녀였지만 실제로는 외부 조직의 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소연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죠. 소연 교도관이 수용자들을 감싸주려고 할 거야. 그때가 기회야. 조라나의 아름다운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과연 조라나의 예상대로 소연이 나타났습니다. 연실 씨는 어디 계세요? 소연이 수용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의무실에 계세요. 하지만 윤세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으세요. 소연이 즉시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문현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었죠. 연실 씨. 소연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아요. 문현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이라고 누가 그래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당신은 딸을 지키려 했던 어머니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 순간 조라나가 나타났습니다. 감동적이네요. 그녀가 비꼬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연실 언니는 살인에 가담했어요. 소연이 조라나를 바라봤습니다. 라나 씨, 무슨 말씀이세요? 법은 감정을 봐주지 않아요. 교도관님도 아시잖아요. 조라나의 목소리에는 도전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연실 언니만 특별 대우하세요? 특별 대우가 아닙니다. 소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뿐이에요. 이해? 조라나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저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게 되어도. 그 말에는 묘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이 조라나를 주의 깊게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거든요. 그날 밤 문현실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숨어 있으면 안 되겠어. 진실을 말해야 해. 조용하고 그림자 같았던 그녀가 처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조라나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문현실의 일기가 공개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교도소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수선했죠. 하지만 뜻밖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문현실은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다. 51살의 그녀는 조용하고 그림자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도서관에 나와 당당하게 앉아 있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져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연실 언니 괜찮아요? 윤세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교도소 방송을 담당하는 그녀는 자신이 그 소식을 전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세미 씨. 문현실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회색빛 머리는 여전히 초라했지만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죠.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그때 정가희가 도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현실에게 다가왔죠. 연실 언니, 저 미안해요. 정가희가 처음으로 사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언니를 때렸잖아요. 그런데 언니는 그런 아픈 사연이. 가희 씨, 문현실이 정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아팠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정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불우한 가정사를 입에 달고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진짜 아픔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녀였거든요. 우리 모두 아팠어요. 그런데 왜 서로를 더 아프게 했을까요? 문현실의 말에 정가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수용자들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각자 다른 사연으로 이곳에 왔지만 모두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문현실은 도서관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 한쪽에 연필로 조심스럽게 글을 쓰기 시작했죠. 나는 오늘 나를 용서하기로 했다. 단순한 한 문장이었지만 그 글자에는 오랜 고민과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현실이 51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을 받아들이기로 한 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도서관 청소를 맡은 수용자가 그 글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뭔가 적혀 있어요.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고 수용자들이 하나둘 도서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나는 오늘 나를 용서하기로 했다. 그 문장을 본 수용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배진아가 팔짱을 끼고 그 글을 바라봤습니다. 용서라. 쉽게 말하네. 45살의 재벌가 사모 출신인 그녀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그녀는 지금 차가운 상태였거든요.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용서를 말하는 거지. 하지만 조라나의 반응은 예상외였습니다. 그 글을 오랫동안 바라봤거든요. 나를 용서하기로 했다. 조라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약 밀반입과 유혹 혐의로 들어온 그녀는 겉보기와 다르게 마음속에 깊은 수치심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수치심이 그녀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지만 문현실의 글을 보며 뭔가 흔들리는 감정을 느꼈죠. 정가희는 그 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날선 언행으로 유명했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현실이 도서관 게시판에 시를 붙인 것이었죠. 어머니의 마음. 딸의 눈물을 보며 나는 결심했다. 이 지옥을 끝내겠다고. 세상은 나를 죄인이라 했지만 내 마음은 알고 있다.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이었던 그 선택을. 오늘 나는 나를 용서한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 남은 인생을. 시를 읽은 수용자들이 하나둘 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가희의 반응이 가장 격렬했죠. 그런 글을 왜 나도 못 썼지. 정가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용서받고 싶어. 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아동학대 혐의로 들어온 그녀였지만 사실은 자신도 어린 시절 끔찍한 학대를 당했던 피해자였습니다.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상처 주게 만들었던 것이죠. 소연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에는 따뜻함과 함께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죠.
소연이 정가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용서는 받는 게 아닙니다. 정가희가 고개를 들어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스스로 하는 거예요. 문현실 씨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아이를 때렸어요. 정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용서해요? 어떻게? 왜 때렸을까요? 소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건 정가희가 말을 못했습니다. 자신도 어릴 때 맞았기 때문이라는 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아픔 때문이었죠. 소연이 대신 말해줬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해자가 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정가희가 더욱 울었습니다. 한편 조라나는 혼자서 복잡한 감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문현실의 시를 읽으며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거든요. 나도 누군가를 지키려고 했던 건데. 조라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약 밀반입 혐의로 들어왔지만 사실 그녀에게도 숨겨진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픈 어머니의 수술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에 손을 댔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외부 조직의 지시를 받으며 소연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선택한 길이었지만 점점 괴로워지고 있었거든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날 저녁 배진아가 문현실을 찾아왔습니다. 45살의 재벌가 사모 출신인 그녀는 감정 기복이 심했는데 지금은 조금 부드러운 상태였죠. 연실아. 배진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진아 씨. 그 시 정말 내가 쓴 거야? 네.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어? 배진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어요. 문현실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은 확실해요. 배진아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나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횡령과 협박 혐의로 들어온 그녀였지만 사실은 남편의 사업을 살리려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었죠. 그날 밤 교도소 도서관에는 특별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문현실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되고 있었거든요. 정가희는 자신의 방에서 작은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용서받고 싶다. 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라나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조직의 압박과 자신의 양심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소연은 사무실에서 창밖의 강원도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용자들 사이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위험한 기운도 느껴졌거든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전직 707특임대 출신다운 예리한 직감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문현실의 시가 게시판에 붙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교도소 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지만 조라나는 더욱 초조해하고 있었죠. 외부 조직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조라나는 면회실에서 긴급 만남을 가졌습니다. 일이 너무 늦어지고 있어. 면회 온 남성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 교도관 때문에 수용자들이 단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생각보다 영향력이 커요. 조라나가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170cm가 넘는 긴 다리에 아름다운 용모의 그녀였지만 지금은 초조함이 역력했죠. 그럼 이제 마지막 카드를 써야겠군. 남성이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소연의 과거 기록이야. 이걸로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거야.
조라나가 봉투를 받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건 너무 망설일 시간이 없어. 우리 조직이 위험해지고 있다고. 며칠 후 조라나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마약 밀반입과 유혹 혐의로 들어온 그녀였지만 외부 조직과의 연결 덕분에 교도소 내에서 정보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한 직원을 통해 소연의 과거 기록을 더 자세히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잠시 망설였죠. 707특임대 시절 소연은 인질구출 작전에 참여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전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일어났던 것이죠. 소연의 잘못된 판단으로 민간인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7살짜리 어린 아이였거든요. 이걸로 저 교도관을 무너뜨릴 수 있어. 조라나의 아름다운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겉보기와 다르게 마음속에 깊은 수치심을 안고 있던 그녀는 이런 일을 하는 자신이 싫었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조라나는 윤세미를 찾아갔습니다. 세미야, 또 큰 뉴스가 있어. 네, 또요? 윤세미의 동그란 얼굴에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충격적인 소식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이번엔 소연 교도관 과거에 대한 진짜 진실이야. 조라나가 봉투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707특임대 시절 아이를 죽인 사건이 있었대. 윤세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구보다 진심에 약한 성격의 그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거든요. 아이를요? 7살짜리 어린아이. 인질구출 작전에서 소연 교도관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목숨을 잃었대. 조라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죄책감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방송해도 될까요? 윤세미가 주저했습니다. 교도관님의 개인 정보잖아요. 게다가 세미야. 조라나가 윤세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알 권리가 있어. 살인자가 우리를 지도하고 있다는 걸 말이야. 결국 윤세미는 조라나의 압박에 못 이겨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도소를 뒤흔드는 방송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윤세미의 목소리가 교도소 방송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움과 망설임이 있었죠. 소연 교도관님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는데요. 교도소 안의 모든 수용자들이 긴장하며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707특임대 시절 인질구출 작전 중에 윤세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7살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교도소 안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배진아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정혜, 아이킬러 주제에 우리한테 교훈이나 주고 있었네. 하지만 문현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51살의 그녀는 조용하고 그림자 같은 존재였지만 지금은 확고한 신념이 있었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문현실이 배진아에게 말했습니다. 교도관님의 과거가 뭐든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이 바뀌나요? 정가희도 문현실의 편에 섰습니다. 맞아요.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하죠. 날선 언행과 불신으로 똘똘 뭉쳤던 36살의 그녀가 소연을 옹호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때 소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수용자들을 바라봤지만 어딘지 지쳐 보였죠. 조라나가 소연 앞에 나섰습니다. 교도관님, 사실인가요? 170cm가 넘는 긴 다리의 그녀가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7살 아이를 죽인 게 사실이에요? 소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죠. 정의를 말하면서 킬러였다니. 조라나가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죄책감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했어요? 소연이 고개를 들어 조라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맞습니다. 소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죽였습니다. 제 잘못된 판단으로 교도소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죗값을 나답게 갚고 싶어서요. 그 순간 수용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소연의 절절한 고백에 마음이 움직인 것이죠. 문현실이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교도관님, 조용하고 그림자 같았던 그녀가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연실 씨, 저희와 다를 게 뭐가 있나요? 모두 죄를 지었고 모두 후회하고 있잖아요. 정가희도 다가왔습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 같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배진아도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그녀도 소연의 솔직함에 마음이 흔들렸거든요. 하지만 조라나만은 계속 공격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아이 킬러가 우리를 교화한다고? 그만해요. 윤세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누구보다 진심에 약한 성격의 그녀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라나 언니, 그만해요. 저도 이 방송하기 싫었어요. 윤세미의 똘똘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교도관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처음으로. 조라나가 당황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거든요. 세미야, 너까지. 언니가 저를 협박해서 방송한 거예요. 윤세미가 폭로했습니다. 언니가 계속 압박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순간 모든 수용자들의 시선이 조라나에게 집중됐습니다. 라나야. 배진아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지금까지 뭘 한 거야? 조라나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이 창백해졌죠. 나는 그냥. 그때 소연이 조라나를 바라봤습니다. 라나 씨, 누가 시켰나요? 전직 707특임대 출신다운 예리한 직감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조라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조라나가 궁지에 몰린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죠. 외부 조직의 지시로 소연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문현실의 일기를 훔친 것도, 소연의 과거를 폭로한 것도 모두 조라나의 소행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조라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겉보기와 다르게 마음속에 깊은 수치심을 안고 있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드러났죠.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조직 일을 시작했는데 조라나의 진짜 사연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거든요. 오늘은 월말 종례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수용자들이 운동장에 모여서 한 달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죠. 오후 4시 교도소 운동장에 수용자들이 모였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분위기는 전에 없이 따뜻했죠. 소연은 평소와 같이 무표정한 얼굴로 마지막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수용자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문현실은 조용하고 그림자 같은 존재였지만 오늘은 등이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51살의 그녀가 소연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죠. 정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라나는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후 많이 변해 있었거든요.
하지만 배진아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정 기복이 심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었죠. 소연이 순찰을 마치고 운동장 중앙에 섰습니다. 그녀는 잠시 수용자들을 둘러보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연이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운동장이 고요해졌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소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때 배진아가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버티던 그녀가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었죠. 교도관. 배진아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차가움이 없었습니다. 여기 우린 제대로 본 사람은 처음이야. 45살의 재벌가 3호 출신인 그녀가 천천히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린 그동안 죄인으로만 취급받았어. 처벌받아야 할 존재로만. 배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그녀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 우리를 사람으로 봐줬지. 그 순간 배진아가 소연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도했던 재벌가 3호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죠. 고마워요, 교도관. 배진아의 말에 다른 수용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현실이 조용히 일어나서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조용하고 그림자 같았던 그녀가 소연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죠. 교도관님 덕분에 저는 저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정가희도 일어났습니다. 날선 언행과 불신으로 똘똘 뭉쳤던 36살의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윤세민은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어른을 만났어요. 마지막으로 조라나가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를 용서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름다운 용모의 그녀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명, 또 한 명. 모든 수용자들이 소연 앞에서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없는 존경, 말없는 감사, 말없는 사랑이 운동장을 감쌌죠. 소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더 배웠습니다. 문현실이 고개를 들어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우릴 살린 건 규율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이었어요. 조용하고 그림자 같았던 그녀가 모든 수용자들을 대표해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교도소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수용자들 사이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배진아는 자신의 방에서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았죠. 정가희는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날선 언행으로 유명했던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부드러움이 나타났거든요. 조라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조직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로 한 것이죠. 소연은 사무실에서 창밖의 강원도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벌이 아닌 이해로, 강압이 아닌 공감으로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죠.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소연이 혼잣말을 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종례에서 고개를 숙인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문현실, 조라나, 정가희가 출소하는 날이었죠. 연실 언니 꼭 연락해요. 윤세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현실은 사회복지관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픔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힘이 되었어요. 조라나는 교정심리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이 뭔지 알게 됐어요. 정가인은 작은 글방을 열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쳤습니다. 글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어요. 1년 후 소연은 민간 교화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현실이 찾아왔죠. 제 딸이 저를 용서해 줬어요. 문현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양이 지는 창가에서 소연이 마지막 독백을 했습니다. 사람은 바뀌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 바뀌겠다고 선택할 수는 있죠. 나는 그 순간만 지켜주려 했습니다. 담장 밖 다시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과거의 아픔이 아닌 미래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